방금 그냥 제가 이랬잖아요. 조특법상 세액공제 감면을 다 받았을 경우 이렇게만 했지 세액 감면이 뭐고 세액 공제가 뭔지 설명도 안 했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요거에 대해서 이제 상세히는 아니고 제가 외워달라고 하는 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맞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짜증나요. 외울 거 받쳐가지고 재미도 없고 시험에 잘 나오니까. 자, 일단 보시면 여기 세액 감면은 조특법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일단 말문제 이 세액 감면은 일단 법인세는 없어요. 가끔씩 시험에 법인세에는 세액 감면이 있다라고 장난치거든요. 진짜 없어요. 자, 없어요, 여러분들. 자, 근데 보시면 우리가 세액 감면의 종류 이거 무시하시고 자, 세액 감면의 종류는 네, 우리가 뭐 일반 감면 있고 기간 감면인데 이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하고요. 넘어가서 일단 중요한 게 뭐냐? 요거 말문제 잘 나오니까 외워주시고 실기용으로도 중요해요. 뭐냐면 세액 감면은요 2월이 안 돼요. 2월이 안 된다라는 건 올해 못 받으면 끝이에요. 세액 감면은 올해 못 받으면 끝나요. 지금 기억하시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액 감면은 그냥 대부분 최저한세 대상이다라고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목적상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시험에 나오는 애들이 뭐냐라고 하면 얘네들 얘만 외워주시면 돼요. 몇 프로 안 외우셔도 돼요,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이게 이 두 가지 세액 감면 있죠. 얘네들이 중복이 안 돼요. 중복이 안 된다라는 건 둘 다 입력하시면 큰일 난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물론 여기에서 중복이 안 된다라는 같은 연도에 올해 연도에 발생한 애들. 그렇죠? 그러니까 2023년도에 둘 다 발생하면 안 해주겠다라는 거고. 그렇죠? 하나는 2023년도고 하나는 2022년이면 해줘요. 둘 다 중복은 해줘요. 오해하지 마세요. 같은 연도에 발생했을 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 뭔진 모르겠지만 이름에서 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 세액감면이 공통점이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이 정도로. 그래서 그냥 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 세액감면 이름이 공통이잖아요. 공통이니까 둘 다 받지 마. 이 정도로만 그냥 암기. 그죠? 네, 여기선 이 정도로만 넘어가고요. 자, 이제 세액 공제. 이제 세액 감면의 세액 공제예요. 자, 세액 공제는 여기 대부분 10년간 이월된다라는 거 암기. 됐죠? 그러니까 세액 공제는 올해 못 받아도 10년 동안 이월돼서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것도 좀 외워주시고. 자, 그리고 암기. 법인세법상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이 중에서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외국 납부 세액공제 이것만. 확실하게 아실 필요 없고요. 그냥 우리 시험에 얘네들은 법인세법상 세액공제고 세액공제니까 최저한세 안 걸리기 때문에 최저한세 검토하시면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건이 되신다면 요 재해손실 세액공제 정도? 외국 납부 세액공제, 뭐 재해손실 세액공제, 뭐 사실과 다른 회계 처리로 인한 세액공제, 분식회계. 아무튼 우리는 시험 목적상 그냥 용어만. 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세액공제가 또 조특법도 있겠죠. 여기. 자, 근데 조특법상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대상이에요. 이걸 외우시는 게 아니라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있어요, 여기.
이걸 꼭 외우셔야 돼요. 너무 중요해요. 반드시 암기하신다. 뭐냐면, 여기.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연구 인력 개발비는 최저한세 안 걸린다라는 거 꼭 외워주셔야 돼요. 여기서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소기업의 아까 했던 R&D세 공제 있잖아요. 그게 중소기업이면 최저한세 안 걸려요. 다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만 잘 외우시면 중소기업이 아니면 최저한세 걸리는 거예요. 잘. 자,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가산세인데 이거는 좀 쉬었다 할까요, 여러분들? 아니, 쉬었다 할까? 아까 55분에 시작했죠, 우리? 아니다. 할게요. 죄송해요. 시간을 착각했어요. 자, 가산세인데 이건 교재로 가시면 어디 쪽에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냐. 그러니까 교재 거의 아마 없을 건데. 가산세, 있구나, 여러분들. 354페이지? 354페이지 아니구나, 이건. 교재에 실제로 없어요, 이거는. 없고요. 근데 여기는 됐다 중요해, 일단. 나중에 부가가치세 가면은 이게 너무나도 중요할 거예요. 미리 외워두시는 거 추천. 부가가치세가 그냥 할까? 그냥 부가가치세가 살게요, 여러분들. 알죠? 그냥 법인세에서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알죠? 할게요. 그냥 부가가치세를 거의 마지막에 하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라는 장담을 못하겠어. 넘어가고. 자, 여기서부터는 좀 중요. 죄송한데 이게 제가 이 가산세 있잖아요. 가산세 중요한 건 이렇게 색깔 넣어놨거든요. 근데 이 원천징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시험에 최근에 한번 냈었어요. 냈어가지고 혹시나 선생님 한 번이라도 냈으면 공부해야죠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걸 외워주셔야 돼요. 요거 그렇죠? 외워주시고 혹시라도 선생님 전 미치겠어,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죽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은 한 번 냈어요. 한 번 냈으니까 안 외우셔도 돼요. 뭐냐면 우리가 원천징수 하면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되잖아요. 납부해야 되는데 납부를 안 했대. 그럼 여러분들 우리 그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납부지연 가산세 배우신 적 있죠? 납부지연 가산세. 그 막 컴퓨터 입력하면 컴퓨터 계산해 주잖아요. 맞죠? 부가가치세는 계산해 주거든요. 법인세는 계산 안 하고 여러분들 외우고 계셔야 돼요. 한 문제 냈다니까, 여태까지 한 문제. 알죠? 그러니까 한 문제 냈으니까 검은색으로만 할게요.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미달 납부세액의 10만 분의 22 곱하기 미납일수. 요게 실제로 납부지연 가산세 공식이에요, 원래는. 근데 그걸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알아서 계산해 주는 거예요. 알죠? 근데 여기에다 다시 또 때리겠대. 여기에 미안하지만 원천징수. 그래서 미달 납부세액에다가 3% 곱하고 다시 납부지연 가산세 또 더하고. 알죠? 그래서 여기 되어 미달 납부세액에 3% 더하기, 그 다음에, 우리 납부지연 가산세 더한 거. 대부분 안 쓰시는 거, 안 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래. 여기는 한 문제 나왔다면, 보자. 포기하시는 거 추천? 정 힘드시면. 알죠? 미치겠습니다라고 하시면 진짜로. 자, 대신에 요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는 좀 외워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뭐냐면, 그 지급명세서는 배우셨죠? 우리가 평상시에는 그냥 원천징수를 어떤 소득자에 대해서 얼마가 나갔냐라는 걸 각각 개별적으로 해요. 개별적으로 했다가 이제 지급명세서 같은 경우에는 원천징수에 대한 1년치를 제대로 하는 거죠. 그렇죠? 제대로 하는 건데, 우리 시험에 요거를 외워주시는 거 추천. 뭐냐면
지금 명세서 쪽에서 잘 나오는 게 우리 시험에서 최근에 나온 것도 그렇고 옛날에 나온 것도 그렇고 일용근로자예요. 일용근로자의 지금 명세서 가산세인데요. 자, 우리 일용직 근로자의 지금 명세서 가산세 있잖아요. 얘가 원래는 예전에는 우리가 분기별로 냈었어요. 분기별로 냈었다가 이제 매달 내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건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고요. 그럼 언제까지 내야 되냐? 이거 외워주셔야 돼요. 어떻게 돼 있냐면 지급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을 해야 된다라는 걸 외워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1월 달에 원천 이수했으면 2월 31일이다. 2월 28일까지는 내야 되는 거예요. 자, 요거를 지급 명세서를요. 그렇죠? 근데 얘가 이제 룰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계산방식 예전에는 편했거든. 편해가 예전에는 막 1% 이랬었거든요. 예전에는 다 통일됐는데 이게 이제 일용직 근로자가 원래 분기별로 내다가 매달 제출하는 걸로 바뀌다 보니까 또 고생하지? 그래, 요즘 깎아줄게. 매달 하는 거니까 해서 0.25%로 바뀌었어요. 이건 외우고 계셔야 되겠죠, 여러분들? 나중에 입력할 때 클릭은 할 수 있어야 되니까. 다만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0.125%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50% 깎아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용직 근로자 지급 명세서 제출 있잖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0.125%에 마우스 클릭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계산하는 건 아니고. 알죠? 알고 계셔야 돼. 근데 만약에 1개월 넘겨서 제출했다 하면 0.25%. 알죠? 옛날엔 잘 냈었거든요. 그래서 한창 안 내다 갑자기 어떤 분이 내셔가지고 좀 당황했던, 제가 외워주시기 바라고. 자, 요거까지는 뭐 시험에 출제하진 않을 거예요. 지급 명세서 언제까지 제출하는지는. 알죠? 요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알죠? 이동직 근로자 되니까 요거는 신경 쓸 필요 잘 없어요.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요 기타의 가산세에서 정말 중요한 게 또 얘예요. 요거 적격, 증명서류, 수치, 불성실 가산세. 요것도 최근에 중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거 비교하셔야 될 게 접대비하고 비교하시면 접대비. 자, 우리 접대비도 건당 3만원 초과하는 접대비 지출이 있으면 적격증명서류 받아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건당 3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격증명서류를 받지 않으면 이때는 2%의 가산세를 때려요. 반대요. 뭐가 반대냐? 접대비하고 완벽하게 반대예요. 접대비는 전액 송금불산입이죠. 3만원 초과분 적격증명서를 안 받으면 여기는 다 송금 인정해줘요. 알죠? 근데 접대비는 가산세는 없잖아요. 이미 송금불산이 때렸으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는 송금으로 인정해줘요. 그럼 거꾸로 가산세 투입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 하지만 얘도 마찬가지예요. 접대비처럼 전액이에요, 전액. 3만원 초과분이 아니라 전액. 아마 여러분들 교재에는 손금 인정받은 금액에 2%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아마. 맞죠? 손금 인정받은 금액에. 그렇게 돼 있죠. 전액 손금 인정해주거든, 일단. 적격증명서를 안 받아도. 그러니까 접대비든 접대비 아니든 다 3만원 초과분에도 때리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때리는 거예요. 송금불산입이든 2%든. 아셨죠? 좀 기억하시고. 자, 근데 이거는 좀 외워주시는 거 권장. 그러면 무조건 3만원 초과한 것에 대해서 적격증명서류 안 받으면 때리니? 아니에요. 일단 사업자로부터의 매입이어야 돼요. 사업자로부터의 매입.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들이 회사에 근로 제공하면 용역 제공하는 거잖아. 용역 제공. 회사는 용역을 공급받는 거죠. 용역 공급받는데 여러분들 이거 뭐 세금 계산서 이런 거 줘요? 안 주죠.
생명수 발급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원천징수, 영수증 이런 것만 주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일단 사업자한테 매입해야지. 사업자 아닌 자한테 매입하면 요거는 건당 3만 원 초과하더라도 괜찮다라는 거. 적격증명서 안 받아도. 자, 그 다음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아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 들어보세요. 혹시 여러분 판매장려금 지급 배우셨죠? 판매장려금 지급. 그렇죠? 판매장려금이란 백화점 같은 데에서 VIP들한테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고 예, 돈으로 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판매장려금 지급이에요. 되세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내가 판매장려금을 우리 항상 증명서류는 지급하는 자가 그 소득자가 주는 거냐, 소득자가 증명서류는 그죠? 그럼 우리가 지급자가 받는 거 증명서 맞죠, 여러분들? 자, 그랬을 때 자,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판매장려금을 지급을 하면 당초의 소득자는 백화점이에요? 아니면은 고객이에요? 당초의 소득자는 백화점. 백화점에서 물건을 당초 많이 팔았지. 그렇죠? 소득자는 백화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백화점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백화점은 재화나 용역을 여기 뭐냐 보세요. 자, 백화점이 있고요. 이해 안 되시는 것 같아가지고 고객이 있어요. 고객이 있으면 1년 동안 1년간 10억을 재화를 공급했어. 맞죠? 공급을 했어. 그리고 나서 이제 판매 장려금을 주는 거예요. 그럼 판매 장려금을 지급할 때 얘네들이 여러분들 우리가 증명 서류를 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줘요. 왜냐하면 얘는 재화를 당초에 매입한 애가 아니에요. 공급을 받은 놈이 아니라 공급을 한 놈이에요. 그러니까 증명 서류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판매 장려금을 지급하면서 증명 서류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좀 잘 고민해 봐요, 여러분들. 얘네들은 지급을 하는 거지만 당초에는 공급한 애들이에요. 알죠? 그러니까 공급을 먼저 하고 지급을 나중에 했는데 판매장려금을 지급할 때 자, 세금 계산서 드릴게요. 고객들이 못한다니까요. 왜냐하면 재화를 당초에 팔았던 사람이지 받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매입한 사람이 아니야. 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 자, 그리고 또 아셔야 될 게 요거를 왜 하냐면 3만 원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 국가가 모르는 게 있다면 드러내달라라는 거예요. 매입자가 받아가지고. 아시죠? 그래서 뭐냐, 보세요, 여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안 쓰려고 했는데, 시험에 몇 번 나와가지고. 자, 대략적으로 설명만 해볼게요. 좀 띄우면, 딱 보시면, 적격 증명 서류를 안 받거나, 적격 증명 서류를 못 받을 곳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국가에서 판단할 수 있거나, 아니면 사업자로부터의 매입이 아니거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보시면 여기 보시죠. 15번, 17번, 18번 여기. 15, 이 느낌만 잡으시면 돼요. 15, 17, 18은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자, 비거주자한테 내가 매입했다. 농어민한테 매입했다. 이분들한테는 증명서류를 받을 수가 없겠죠. 이분들 사업자라고 잘 생각 안 하시니까. 알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배우신 여기 어디 있냐? 16번. 그 다음에 25번.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보시면 다 국가들이 파악할 수 있는 소득이 금융, 보험이라든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조합과의 거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23번 전기통신 이런 것들 전부 다 한전 머시기 들어가네. 이제 한국 머시기. 되시겠어요? 그래서 여기를 다 외우지 마시고 다 외우면 사람 죽어요. 알겠죠? 느낌만 받아가세요. 대신에 이건 좀 외워주셔야 돼요. 이거는 시험에 좀 내요. 뭐냐면
이걸 좀 최근에 내더라고. 어떤 거를 좀 외워주시냐면, 여기 간이과세자 어디 갔어? 간이과세자에게 지급하는 부동산 임대용역, 그 다음에 간이과세자인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운송용역. 이거는 꼭 외워주셔야 돼요. 헷갈리거든. 우리 여러분들 다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간이랑 과세사업 일반 과세자가 나눠지잖아요. 그쵸?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여기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하는 게 3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적격증명 서류를 안 받으면 두드려 패겠다라는 건 얘네들 두드려 패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괜찮아. 못 받을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여기 간이과세자가 아니라 일반과세자라고 한다면 내가 일반과세자한테 부동산 임대 용역을 제공받았대요. 그때는 3만 원 초과분에 대해 적격증명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알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2% 두드려 패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간이를 좀 외워주셔야 돼, 이거. 최근에 일반과세자라고 장난을 쳤었어요. 나머지는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뭐, 우리 국가와의 거래거나, 국가가 파악할 수 있거나, 아니면 적격증명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거나, 여기 유료도로 통행료도 국가가 파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죠. 요거는 좀 암기. 자, 됐고요. 이제 마지막 요거 하고 쉴게요, 여러분들. 아까 했던 요 주식 변동 상환 명세서인데요. 얘는 출제 잘 안 합니다. 출제가 아예 안 되는 건 아니고 몇 번 출제를 해서 제가 색깔을 넣긴 했어요. 뭐냐면요. 우리가 그 상장법인 말고요. 비상장 법인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우리 법인세 신고할 때까지 주식 변동 상환 명세서를 1년에 한 번만 제출해 주면 돼요. 과표 신고 기한까지. 근데 제출을 안 했대. 그러면 액면가액의 1%를 때려요. 주식 액면가액에. 다만 1개월 이내에 제출을 하면 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50% 깎아준다라는 표현이 0.5%다라는 뜻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죠? 외울 거 더럽게 많죠? 14장이 좀 그래요. 14장하고 16장은 좀 여러분들 외워주셔야 되는데 은근히 좀 말 문제는 많이 나와요. 그렇죠? 최저한 특히 요 가산세는 나중에 그 주식 어디지? 아까 했던 법인세 과세표준 그쪽에서 가산세를 시험에서 안 주는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가산세가 5만 원이다라고 주면 다행인데 갑자기 적격증명 서류를 3만 원 초과인데 안 받은 금액이 1,000만 원이다 이렇게 좀 계산해서 20만 원 넣어야 되는 거예요. 1,000만 원 2% 곱해가지고. 그래서 잘 나오는 애들은 좀 외우시는 거 권장 그렇게 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좀 재수 없는 소리지만 이게 좀 재수 없는 소리긴 해요. 재수 없는 소리지만 항상 그 12월 달쯤 어려웠어요. 항상 왜 그런지 몰라도 그 새해니까 좀 같이 새해를 좀 잘 보내는 마음에서 좀 이렇게 같이 좀 쉽게 내면 좋겠는데 항상 어렵게 냈어요. 일반적으로 거의. 물론 제가 7년 동안밖에 강사 생활 안 했지만. 아무튼, 뭐, 이거는 뭐 미신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실제로 그랬었어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좀 대비를 좀 잘 해주세요. 그죠? 합격률이 한 자릿수면 어려워요.